안녕하세요, 남경부 선생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즌1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일단 첫 강의, 자, 윤리학의 분류 개념 뽀개기 시작하겠습니다. 늘 그 생활과윤리 1번 문제는 이거죠. 윤리학의 분류, 뭐 메타윤리냐, 응용윤리냐, 또는 기술윤리냐, 뭐 그거예요. 이거 틀린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생윤 초보자들은 이게 어려워. 왜? 용어가 어려워서 그래요. 뭐 메타윤리 이런 거 뭐 들어본 적, 요즘은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있지만 메타윤리야? 그게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치?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내용 자체는 평이하게 되는 거야. 1번. 1번을 되게 어렵게 된다. 이건 약간 변태라고 봐야죠. 1번은 쉬운 거예요. 자, 그럼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이 이건 다 정리가 돼 있을 거지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봐봐.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윤리학은 뭐예요? 원래 철학에서 이제 분화할 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관심. 근데 그 중에서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그걸 집중한 거야. 나는 우주, 자연, 블랙홀 이건 모르겠고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그래서 그 분야를 우리가 윤리학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자, 윤리학은 뭐야? 인간에 관한 학문이고요. 인간의 갈등, 그리고 인간의 그 문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학문이야. 즉, 반드시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하고 실천하는 게 윤리학의 특징이라고 봐야죠. 그치? 자연과학의 경우는 어떤 원리를 발견했어. 그게 굳이 실천할 필요는 없게 돼요. 근데 윤리학은 문제를 발견하고 그 인간들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실천을 위한 학문, 윤리학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치? 어쨌든 뭐 그거 자체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윤리학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왜 그러냐 하면 사탐 선택 과목 중에서요 윤리 과목이 2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윤리와 사상이라는 원래 전통적인 과목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새로 생긴 거죠. 그게 2014학년도니까 벌써 10년 가까이 됐네요. 그러면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는 왜 다른 과목일까? 뭐 이런 거죠. 그런 특징들, 그런 차이, 이런 것들을 뭐예요? 적어도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니? 자, 이게 이제 뭐 출제 의도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윤리학을 어떻게 분류하냐면 크게 규범 윤리학과 그 다음에 비규범 윤리학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치? 자, 윤리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게 집단 윤자고요. 이치 이자니까 집단 간의 규칙이야. 더 간단히 말하면 관습이라고 해야 되죠. 관습. 관습도 집단들의 다양한 규칙들이니까. 그죠? 집단들은 왜 규칙이 필요해? 혼자 살면 규칙 필요 없죠. 내 맘대로 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공통점도 있지만 저마다 다르단 말이야. 그 다른 점들이 서로를 어떻게 불편하게 할 수 있죠. 갈등이 생기고 싸울 수 있지. 그럼 싸우면 서로 손해잖아. 그러니까 그런 갈등들을 풀 수 있게 선을 정하는 거죠. 일종의 거리두기? 그렇죠? 야, 여기까지는 들어오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까지 들어오지 마. 이건 내 공간이야. 그런 선을 정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뭐 규칙, 규범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그래서 전통적으로 윤리학은 이 규범에 관한 거죠. 규범. 그치? 이게 전통적인 윤리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규범 윤리가. 그럼 규범의 뜻이 뭔데요? 규범을 쉽게 말하면 약속, 그렇지? 또는 규칙, 법칙.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똑같은 말이야. 이게. 그런데 조금 어려운 표현이 뭐냐면 당위죠, 당위. 당위. 당위가 어떤 뜻이야? 물어보면 대답 잘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요. 이게 당위지. 그래, 맞아. 그럼 한번 물어볼게. 왜 우리는 그걸 당연히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선생님 전화를 한 거야. 야, 너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나 지금 서울대공원인데 너 왜 안 오냐고. 지금 시간이 10시인데 너 왜 안 오냐고.
그럼 내가 반문하는 거죠. 야, 우리 만나기로 했냐? 그때 친구가 그래. 만나기로 하진 않았지. 그럼 내 친구 뭐야? 사이코지. 그죠? 우리가 약속도 안 했는데 나한테 뭐라고 그래? 그럼 나는 당연히 뭐야? 그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잖아요. 약속이 아니면. 그럼 왜 당연이라는 말을 써요? 그 당연히 왜 해야 되냐면 그걸 약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게 신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면 뭐 기독교 같은 경우겠죠. 선천적으로 내재된 약속이라면. 그치? 아니면 후천적으로 우리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계약한 거라면. 다양한 규칙들이 있지만 그 규칙들을 따라야 되는 걸 우리가 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위에 관한 학문 또는 규칙에 관한 학문, 그게 윤리학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어반복이네. 그치? 윤리가 말 그대로 규칙에 관한 건데 규칙 그죠? 왜 이걸 동어반복했냐면 비규범 윤리학, 전통적인 윤리학이 아닌 윤리학이 탄생했기 때문이겠죠. 그지? 자, 그럼 규범 윤리학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거죠. 집단들 간에 우리가 서로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서로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서로 죽이지 않기 위해서, 서로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약속이 필요하다는 거. 그게 그 윤리학의 시작이라고 했죠. 그치? 그러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규칙이 필요하다면 누군가는 그 규칙을 제정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았더만 10가지 약속, 이걸 지켜야 되는 거야. 그치?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 증명할 수는 없지만 또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죠? 그게 틀렸다는 증명도 못하니까. 그것도 일종의 약속이지. 그러면 그 모세라는 분이나 또 예수님이라는 분들은 뭐예요? 기독교에서는 규칙을 정한 사람들이지. 규칙을 공포한 사람들이지. 그치? 그래서 모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거를 하나님과 오래된 약속에서 구약성경, 바이블, 예수님 이후에 약속을 조금 바꿨죠. 새롭게. 그래서 그걸 뉴 딜, 다른 말로 신약, 새로운 약속, 신약성경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럼 예수님과 그 모세라는 분은 뭐야? 기독교에서는 이 약속을 정한 사람이지. 그죠? 그 이론을 우리한테 알려준 사람이야. 그걸 이론 규범 윤리학 그러는 거야. 자, 석가모니는 불교에서 어떻게? 5가지 계율이 있단 말이야. 뭐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말아라. 그지? 도둑질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약속이 있어요. 5가지 계율이요. 역시 석가모니는 뭐예요? 불교에서는 그 약속을 제시한 사람이지. 유학에서 공자. 뭐 등등등 있겠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뭐예요? 8조금법. 당군주선 때 8가지 금지된 법. 8개는 하지 마. 도둑질하면 뭐 8배 갚아야 돼. 그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할 거야. 도둑질한 걸, 피해를 준 걸 갚지 못하면 그걸 갚을 때까지 뭐 노예가 돼야 돼. 몸으로 때워야 돼.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론규범 윤리학이죠. 그치? 그러니까 이건 뭐야?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들을 정립하거나 우리한테 규명하거나 제시해 주는 거야. 이거는 규칙을 찾는 사람이죠. 윤리학의 규칙을 정립한다. 뭐 이런 걸 많이 쓰죠. 기준을 정한다는 거야. 또는 이걸 우리한테 제시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윤리학의 슈퍼스타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칸트의 윤리학. 그건 칸트가 제정한 거지. 벤담의 윤리학. 최대도 최대행보 이런 거. 그죠? 그 유명한 사람들이지. 윤리학의 슈퍼스타들. 자, 그러면 누군가가 이 규칙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립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이론들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현재의 갈등을 풀 거라고. 맞죠? 그게 뭐 누구야? 실천 규범 윤리학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실천 규범 윤리학은 이거야. 이 사람들이 이론을 정립했죠. 이 만들어진 이 규칙을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한다? 그 이론을 뭐해서 규칙을 응용하는 사람들이야. 활용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자, 이 두 개가 뭐야? 규범 윤리학이죠.
그래서 윤리와 사상은 이런 거야. 그래서 사상가들을 배우는 거죠. 동서양의 사상가 한 30명을 배우는 거야. 외우는 거죠. 그 사람이 뭘 주장했는지 외워야지 문제 풀 수 있지. 근데 우리는 30명을 다 배울 필요는 없고 어떤 문제에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윤리학을 좀 배우는 거예요. 통 크게 몇 명만. 예를 들어 서양에서는 칸트, 벤담, 그 다음에 사회계학론,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유교, 불교, 도교. 세세하게 배우는 게 아니라 유교 크게, 불교 크게, 도교 크게. 근데 현실에 불교, 도교는 별로 이용하지 않으니까 주로 동양에는 유교가 많이 나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뭐 공자, 맹자, 순자 그 사람들을 비교해서 공부하는 건 윤리와 사상, 이론과 윤리. 근데 응용 윤리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냥 좀 달라요. 스케일이.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의 공통점은 뭘까? 둘의 공통점. 둘의 공통점은 다 뭐야? 규범을, 규칙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윤리학의 규칙이 필요하다는 게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요. 규범이 필요해. 그러면 이론 규범 윤리학과 실천 규범 윤리학을 말하는 거야. 근데 그 규범이 필요한 게 왜냐하면 그 누군가 그걸 먼저 정립해야 돼. 이런 규칙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규칙을 정립하려는 사람들. 이 정립이란 말이 나오면 그건 이론 규범을 말하는 거야. 그렇죠? 이론을 정립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기존의 어떤 사람들의 이론을 가지고 그걸 응용해서 현실의 문제를 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야? 응용윤리학자지. 이 기존의 이론을 응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이론과 실천은 당연하게도 뭐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그런 문제 있죠? 이론이 없는 실천은 무모하고. 왜? 아니 아무것도 모르고 막 달려들면 오히려 일이 더 커지는 거잖아. 반대로 실천이 없는 도덕이론은 쓸모가 없지. 그거 왜 해? 윤리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이론만 연구하는 거야. 그거는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즉 이론과 실천을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거야. 그죠? 이게 전통 윤리학이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전혀 다른 새로운 윤리학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린 비규범 윤리학. 그러면 비규범 윤리학의 특징은 뭐야? 적어도 이론을 찾는 데 관심이 없는 거지. 왜? 이론을 찾는 데 관심이 있으면 얘잖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관심이 없어. 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으면 얘잖아. 그럼 얘네들은 뭔데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새로운 윤리학이지. 전통적인 윤리학이 아니지.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두 명 있겠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무슨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과, 그 다음에 기술 윤리학이 있어요. 이 두 개. 자, 우리가 배우는 생활과 윤리는 뭐야? 이걸 배우는 거거든, 실천 윤리학.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사실은. 하지만 얘네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기본 내용을 그냥 물어보는 거야. 문제는 어렵게 안 냅니다. 뭐 메타 윤리학을 막 공부해. 무슨 우리가 철학자야? 여러분들이 뭐 윤리학자야? 그거 오바야. 평가원은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기본 특징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메타 윤리학의 이 메타라는 건 뭔가를 분석한 거나 초월하거나 뭐 이런 뜻이에요. 메타는. 메타 윤리학, 메타포, 메타모포시스, 그 다음에 요즘에 메타버스 뭐 이런 거 있죠. 또는 그 마블이나 이런 나오는 초인간들, 뭐 슈퍼맨이라고도 하지만 슈퍼휴먼, 그걸 메타휴먼이라고 하거든. 인간을 초월했다는 뜻이야. 보통의 경우는 이 메타라는 뜻은 초월적 의미를 써요. 초월적 의미. 근데 뭐 그거 자체가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우리는 조금 블라블라 TMI 지우고, 메타 윤리학은 일종의 뭐야? 파파라치.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게 좋죠. 파파라치는 보통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아. 그죠? 나 여기 있는 이 깐부 선생 남경부를 누군가 쫓아다닐 일도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누군가 나를 쫓아다니는 건 그건 스토커겠죠, 스토커. 파파라치라고 안 해. 여러분, 파파라치는 누굴 따라다녀요? 유명인사들. 그치? 아주 귀찮게 달라고 했죠? 짜증나잖아. 그래서 유명인사들이 막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죠. 사생활이 침해했으니까. 뭐 어쨌든 이 파파라치는 슈퍼스타들을, 유명인사를 따라다니까. 누굴 따라다니까? 이론을 정립한 사람들. 석가모니의 이론이 진짜 논리적일까? 예수님은 진짜 실존했을까? 칸트가 말하는 무조건적인 명령은 과연 논리적일까? 그죠? 벤담이 얘기했던 최대저주 최대 행복은 과연 보편적 윤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다 뭐야? 기존의 이론을 발표한 사람들, 그 유명한 사람들의 이론을 분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을 찾거나 이론을 응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실천에 전혀 관심이 없어. 오직 뭐예요? 기존의 윤리 이론을, 도덕 이론을 분석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인 거야. 어떤 분석을 해? 그걸 진짜니? 그걸 사실 판단이, 가치 판단이 아니라 사실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야. 사실 판단이라는 건 과학자들이 하는 거죠. 물이 100도에서 진짜 끓을까? 물이 0도가 되면 얼까? 다시 온도를 올리면 물로 액체로 변할까? 뭐 이런 거. 실제로 막 하잖아요. 논리적이잖아. 증명이 되잖아. 그런 작업을 하는 거야. 즉 기존의 윤리 이론이 논리적인지, 진짜와 가짜를 판단할 수 있는지, 진짜니 가짜니 이걸 증명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메타윤리학의 과제죠. 이 사실 판단을 명제인지 아닌지. 명제라는 건 증명이 가능한 주제만 하죠. 자, 인간은 영원히 산다? 그건 명제죠. 왜?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 신은 존재한다? 그건 명제가 아니지. 왜? 그걸 증명할 수 없어. 존재하는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지. 우리는 존재하는 증명도 못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존재 증명도 못하거든. 그건 뭐예요? 증명할 수 없는 거니까 논쟁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지? 그런 식의 방법을 쓰는데 이 사람들이 독특한 건 언어를 분석하는 방법을 썼죠. 언어를 분석하고 명료화하는 거야. 과연 선이라는 건 무엇일까? 선하다, 악하다라는 건 논리적이고 증명 가능한 걸까? 근데 선하다, 악하다는 일종의 뭐예요? 아름답다, 추하다. 그것처럼 가치 판단인 거야. 명확하게 뭐예요?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그걸 증명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언어 분석의 방법을 통해서 윤리학에서 다루는 선과 악이라는 그 개념은 실제로는 감정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야. 실제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왜?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명제인지 아닌지 이걸 논증 가능성 이렇게 얘기해요.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지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있거든. 그래서 성립 가능성, 지식 또는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지, 이런 게 이 사람들의 주제야. 이렇게 말만 들어도 어지럽죠? 이게 메타윤리학의 주제. 그럼 기술윤리학은 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건 요거는 과학기술의 기술 당연히 아니죠. 그치? 뭐 테크놀로지 뭐 이런 거 아니야. 이거는 기록한다, 서술하는 거야. 기록과 서술. 이거 줄이니까 어떻게? 기술 이렇게 된 거죠. 기술. 뭔가를 이렇게 막 이렇게. 그치? 그럼 뭐를 기록하는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뭐야? 다양한 문화적 관행. 이 문화적 관행, 문화적 풍습, 이건 뭐야? 우리가 쉽게. 그죠? 관습이죠. 조선시대의 관습. 대한민국과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죠. 지금 같은 시대를 살지만 북한과 대한민국은 관습이 달라졌지. 그죠? 그러니까 관습은 다양하겠죠? 예를 들어 이슬람 사람들은 뭐야? 돼지고기를 안 먹어. 그 부정 탄다고 해서. 돼지고기를 먹는 행위는 부도덕한 행위지. 그러면 그건 증명이 돼요? 당연히 증명 안 되지. 돼지고기가 더럽대. 돼지고기가 더럽게 맛있지? 더러워?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서로 싸우는 거야. 그죠? 그 사람들은 그것이 뭐예요? 부도덕한 행위야. 그걸 분석질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분석질. 왜? 그들은 그걸 실제로 뭐야? 그렇게 관행으로 믿고 있으니까. 그들의 신념이니까.
그래서 그걸 건드리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아, 쟤네들은,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터부시해. 돼지고기 먹는 행위는 금지돼 있어. 그걸 인정하는 거야. 조심하는 거죠. 힌두교도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아.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 저마다의 다양한 관습들을 실제 실제하는 사실로 인정하고 건드리지 않는 거야. 결국 싸움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신념이나 이런 걸 건드리거든. 그게 논리적이든 아니든 상관없는 거야. 그걸 인정하자는 거야. 객관적인 실체로. 자, 그래서 이 다양한 관습들을 어떻게 한다? 객관적으로. 옳다 그르다란 말을 빼고 그걸 같이 중립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이래서 어떻게 서로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술윤리학이라고 합니다. 이거 되겠음? 요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죠. 일반적인 얘기. 요게 다야. 자, 그러면 어떻게 요걸 또 정리할까 하냐면, 자, 요렇게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지우고, 시험 문제는 실제로 쉽게 나오니까 좀 실전적으로 우리가 이걸 정리하면,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간단하게. 뭐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알고 있겠죠. 이렇게. 자, 정리해 봅니다. 규범이 필요해. 그럼 뭐의 공통점? 규범윤리학. 이론과 실천윤리학의 공통점. 규범을 정립해. 이때는 구분해 줘야 돼. 정립하는 건 뭐야? 그건 공통점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론 규범윤리학의 과제야. 그렇죠? 근데 그 규범을 응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그거는 실천규범윤리학. 즉, 규범이 필요해 하면 공통점이지만 이렇게 할 때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지? 의외로 저게 기본인데 학생들이 저걸 혼돈할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 이론 중심의 윤리학. 선생님, 이론 중심의 윤리학, 이론 규범윤리 아닌가요? 그거는 우리가 규범윤리학, 비규범윤리학 이렇게 해서 아까 네 가지로 분류한 방식이죠. 근데 실제 더 간단한 분류 방식이 현대에 있어요. 이론 중심의 윤리학과 실천 중심의 윤리학이 있는데, 이론 중심의 윤리학은 일단은 이론 규범 윤리학. 그죠? 그리고 그 이론이 논리적인지를 또 한 번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깐데 또 까는 사람. 그걸 메타 윤리학이라고 하지. 그러면 누가 더 이론적인 거야? 메타 윤리학이 더 이론적인 거야. 그러면 이론 윤리학은 이론적이지. 앞에 그냥 이론이라고 붙어 있기도 하죠. 메타 윤리학은 그 이론을 또 분석해. 더 이론적이지.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해요? 요거를 이론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을 이걸 더해서 이론 중심의 윤리학. 근데 이론 중심의 윤리학을 강조하다 보니까 실천이 약해졌다라고 보는 거죠. 현대 윤리학자들은. 그걸 윤리적 공백기라고도 할 수 있고 근대 실패라고도 할 수 있지. 그래서 현대 윤리학자들은 실천을 좀 해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실천 중심의 윤리학. 그게 뭐예요? 실천 규범 윤리학 또는 응용 윤리학. 이게 생활과 윤리죠. 우리가 배우는 거. 그래서 이 과목이 새롭게 추가됐다고 보면 돼. 가장 현대적인 윤리학이죠. 자, 그 다음에 가치 중립적이다. 이거는 뭐예요? 객관적이다. 사실 판단이다. 또는 과학적이다. 이 연구를 강조하는 게 있어요. 얘는 누굴까? 두 가지 윤리학이 있는데. 당연히 답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연구, 객관적인 연구를 강조해요. 그럼 비규범 윤리학. 선생님, 규범 윤리학은 아닌가요? 실제로는 규범 윤리학은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선하다, 악하다는 그때그때 달라진단 말이야. 실제로는. 절대 불변해. 뭐 이런 건 사실 논리적으로 없어. 그치? 그 약간 상대적인 거야.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선과 악은 가치가 개입하는 거야. 선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 그래서 그거는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죠. 근데 비규범 윤리학은, 메타 윤리학은 선하다는 그 의미를 공부하는 거지 무엇이 선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야. 언어를 분석하는 거죠. 기술 윤리학. 돼지고기를 먹는 그 행위가 옳다 그르다.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게 논리적이다 아니다.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들은 돼지고기 싫어해. 이걸 공부하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규범 윤리학의 공통점이 뭐다? 가치 중립성이지. 그래서 메타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이
공통점이야. 선생님,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그 객관적인 연구 대상이 뭐냐 따라서 우린 구분할 수 있죠. 그지?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도덕적 관행이야. 도덕적 관행이 뭐예요? 관습. 도덕적 관행 플러스 객관적 연구. 기술윤리야.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연구하는 게 뭐야? 객관적으로. 기존의 도덕 이론이에요. 그 도덕 이론이 논리적인지 아닌지를 분석해 들어가요. 그걸 추론이라고 하거든. 기존의 도덕 이론을 추론하는 거. 논증하는 거. 그건 객관적이죠. 그거는 메타윤리학이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연구의 대상이 도덕적 추론이라면 뭐다? 이거는 기존의 이론을 분석하고 있는 거야. 그럼 메타라고 보면 되죠. 근데 그 연구의 대상이 도덕적 관행이라면 이건 관습을 말하니까 그건 기술윤리학이 되는 거야. 요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짝이거든. 근데 재밌는 건 요거죠. 그 연구의 대상이 도덕적 행위야. 선생님 이 뜻이 뭐예요? 도덕적 행위라는 건 뭐야? 실제로 벌어진 행위지. 즉 거짓말이라는 행위를 허용할까 말까. 그 기준을 정하는 거야. 거짓말은 선일까 악일까. 이 행위를 관심을 가지면 요거는 이론규범윤리야. 그래서 자, 요거를 키워드로 잘 알아두세요. 도덕적 행위하면 이론규범이 떠올라야 되고 도덕적 추론하면은 메타윤리학. 도덕적 관행하면 기술윤리학. 자, 가치 중립성을 강조하면 메타 아니면 기술. 근데 그 가치 중립적인 대상이 추론이면, 기존의 이론이면 메타. 그 가치 중립적인 연구 대상이 도덕적 관행이면, 관습이면, 풍습이면 그건 기술윤리학.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있죠. 학제적인 연구. 학제적이라는 건 뭐야? 순수하게 윤리학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 현실에선 다양한 분야가 서로 협업하죠. 그치? 이걸 이제 사회문화에서는 간학문적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학제적이다. 여러 학문이 합동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현실의 문제, 입체적인 문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합동으로. 그래서 우리 제목이 뭐예요? 응용윤리학, 모모와 윤리, 생활과 윤리 이렇게 된 거죠. 그 생활과 윤리가 각각의 죄, 과학과 윤리, 기술과 윤리, 환경과 윤리, 직업과 윤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모와 윤리 이게 학제적인 거예요. 그러면 분배적 정의와 윤리 이러면 어떻게 해요? 분배적 정의. 그거는 경제학자랑 같이 연구해야죠. 교정적 정의와 윤리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법철학자들,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과 환경과 윤리 그건 환경과학자들과 같이 해야죠. 생명과 윤리 그건 의사나 생명과학자들. 그치? 윤리학자들이 다양한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거. 그래야지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실천 중에 실천 응용윤리야. 그 응용윤리학의 제목 생활과 윤리, 모모와 윤리. 그 제목의 특징이 나타난 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 학제적인 특징이 있다. 되겠죠? 요 정도. 자, 요게 이제 기본 내용이니까 요 정도는 이걸 공부한 친구들 어떻게? 당연히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즉각적으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응용되는 부분이에요. 가장 많이 나온다고 봐야지. 자, 그럼 넘겨서 자, 이게 이제 평권에서 나온 대표적인 선택지인데요. 한번 여러분이 답을 해보는 거예요. 자, 도덕 추론 똑같은 말 지금 동어 반복해. 논증 가능성, 논리적 타당성 이게 다 뭐야? 메타윤리학이죠. 원리를 응용하는데 뭐 안 봐도 뻔하지. 응용윤리학이겠죠. 자, 도덕 법칙을 규명한데 찾는 거죠. 법칙의 규명. 선생님 보편적인 것. 저마다 다 보편적이라고 생각해. 벤담이든 칸트든. 그치? 근데 누가 볼 때는 메타윤리학이 분석하면 보편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법칙을 찾으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보편적인 법칙을 찾으려고 노력했겠죠. 찾는다? 이거 이론규범. 그죠? 이거 이론규범. 이거는 뭐 실천규범. 메타. 언어 분석. 100% 메타죠. 규범이 필요하대. 규범윤리의 공통점. 그지? 공통점. 이론규범.
언어 분석한대. 볼 것도 없어요. 언어 분석하면 다 메타야. 100%. 자, 뭐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블라블라. 나는 이거는 뭐예요? 규범을 정립한대. 이론 규범. 생명복제를 허용한대. 왜 윤리학에 생명복제가 나와? 이 주제는 생명과 윤리지? 생명과 윤리? 힌트 생겨? 구체적으로 답해야 되잖아. 생명복제를 허용해야 될까 말까? 찬성 반대를 하려면 어떻게 해? 여기 이 연구자들과 같이 연구해야 되겠죠. 학제적이다. 응용윤리 주제죠. 실천규범윤리. 도덕적 지식의 성립 가능성. 지식의 성립 가능성. 지식은 어떨 때 성립 가능한가? 증명 가능할 때. 옳다, 틀리다. 그러니까 이 메타죠. 똑같은 거야? 명제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 있는 주제.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 있는 주제. 그게 명제죠? 다른 말로 검증 가능성. 그지? 이거 다 메타지. 뭐 쉽잖아요. 자, 내친김에 한 번 더 해볼게요. 어떤 것까지? 자, 요거까지 한번 해봅니다. 딱 20분까지만 해봅시다.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객관적 도덕 규범, 뭐 이거 블라블라야. 뭐 하나만 한 소리야. 정립한대. 오케이, 이론 규범. 도덕적 행위에 대한, 행위 나왔네? 아까 뭐라 그랬지? 이 행위, 예를 들어 거짓말. 이걸 분석한대. 어떤 애들은 분석 나오면 무조건 메타래. 아닙니다. 해결한다. 어떤 사람은 해결 나오면 무조건 실천이래. 그거 아니야. 이 얘기는 뭘까? 여기에 방점을 찍은 거야. 이게 핵심어야.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한다라는 건 뭐야? 거짓말을 해도 되는지 아니 해서는 안 되는지. 칸트는 거짓말 무조건 안 돼. 왜? 거짓말 자체가 나쁘니까. 근데 공리주의는 뭐야? 좋은 거짓말이 있단 말이야. 사회 전체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거짓말,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허용 가능하죠. 칸트에게는 거짓말을 용납할 수 없어요. 칸트 기준이지. 근데 공리주의는 그치, 조건을 다는 거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거짓말은 좋은 거짓말. 그거는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 둘이 기준이 다르죠? 근데 저마다 그게 보편적이라고 각각 생각하겠지. 그죠? 즉, 도덕적 행위를 정당한다는 건 그 기준을 정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이건 뭐야? 이론 규범. 이거 외워두세요. 이거. 도덕적 추론 나왔네. 도덕적 추론 나온 뭐야? 매우 이론적이라는 거죠. 이론 중심의 윤리학 중에서 보통 도덕 추론 능력을 강조하는 거. 이론 규범 윤리학은 이론 중심이지만 행위에 대한 정당성, 선악의 기준을 정하려고 하죠. 근데 논증 가능성, 논리적 분석, 뭐 이런 거, 타당성, 이걸 도덕적 추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걸 객관적으로. 그러면 답 나왔죠? 이거 메타윤리야. 근데 봐봐. 가치와 무관한. 이게 가치 중립적이잖아.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추론이 아니라 관행이네? 그럼 기술윤리학이죠. 사실로 간주한다는 건 그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생각해 라고 받아들이자는 거야. 그죠? 똑같아. 객관적인 조사. 서술. 그죠? 여기 글자가 오타가 났네요. 이게 윤리적 관행일 거야. 윤리적 관행에 대한 객관적. 이 관행이 관습이죠. 다 똑같아. 조사, 서술. 이것도 기술윤리학이죠. 가치와 무관한. 자, 가치평가 없이. 객관적으로 둘 중에 하나인데. 뭐야? 도덕현상. 관습이지? 기술윤리학이죠. 자, 하나의 객관적 학문으로 성립 가능하려면 어떻게? 논증 가능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건 메타윤리학의 주제죠. 명제만 학문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증명이 가능해야지 논쟁 대상이 되죠. 증명할 수 없는 건 뭐 종교나 믿음이죠. 그지? 현실적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뭐 이거 응용윤리겠지? 인정학문과 학제적 연구. 응용윤리 맞네. 실천윤리야. 자, 이거 봐봐. 행위 나오면 일단 이론규범이라 그랬죠. 근데 그 기준을 제시하는데, 힌트 2개 나왔네? 당연히 이론규범윤리지. 가치 판단 배제? 객관적이네? 누구야? 둘 중에 하나지. 메타 아니면 기술이지. 객관성을 확보한대. 그럼 메타 기술 둘 다 되는 거지. 요거는 메타와 기술윤리학의 공통점. 이 객관성 앞에 도덕적 관행 그러면 기술윤리, 객관성 앞에 도덕적 추론 그러면 메타윤리지만 이렇게 나올 때 공통점 되는 거죠. 그치? 뭐 이 정도면 다 풀리지 않겠어요?
괜히 1번이 아니겠죠. 그 이상 공부하는 거 선생님이 볼 때는 시간 낭비, TMI. 진짜 쓸데없는 공부예요. 그죠? 그리고 기출문제를 푸는데 평가 문제도 이미 충분히 누적돼 있기 때문에 평가 문제를 쭉 풀어보면서 그때그때 확인, 해설 다 잘 돼 있잖아요. 요즘에 기출문제 해설지 때. 그걸 보면서 잘 모르는 표현들은 아, 여기 이런 뜻이구나. 요래서 틀렸구나. 그렇게 알아두면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뭐예요? 다음 강의에는 그쵸, 기출 뽀개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